예. 자, 이번 시간에서는 16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11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8가로 납세지 얘기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보고 여기다가 연결시켜 봅시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 페이지 18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문제로서 있죠. 하나 문제 풀기 전에 그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렸어요.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이 나왔다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해당 세금이 국세였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사람 나온다겠죠. 거주자 아니면 거주자인 양도인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하나 국세로 되어 있었으나 비거주자 나온다면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이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아니면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주죠. 그리고 지방세였다. 지방세였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다시 교재 112페이지에서 8가로 납세지 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였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 나왔죠. 그리고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앞에서 물건, 주어진 물건 토지 소재지 그리고 재산세가 시, 군, 구세니까 토지,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나와주죠. 또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건축물에 대한 납세지, 건축물 납세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물건, 건축물, 소재지 그리고 재산세가 시, 군, 구세니까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나오겠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 하게 되면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나와져요. 그리고 9가로 갑시다. 9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납과 분납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다 배웠어요. 앞에서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세총론에서 다 배웠었는데 이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은 각 세금마다 보다는 총괄적 내용으로서 문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 경우로서 문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총괄적 내용으로 살펴보고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되겠죠. 총괄적 내용으로서 나온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42페이지 나와져요. 42페이지 보시면 물납과 분납 해가지고 총괄적으로서 묶어져 있죠.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해주고 여기에다가 연결시키면 될 거예요. 자, 복습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릴 때 먼저 물납, 세금의 납부의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상으로서 물납을 인정합니다. 물건 납부를 인정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먼저 지방세부터 하여 볼 때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이 있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민호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니까 물납이 없다 되겠죠. 그리고 또 재산세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건에 해당이 돼야 물납되는데 물납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렇게 숫자적 내용을 구별시키라겠죠. 물천, 분오, 양천. 재산세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000만 원, 납부세 1천만 원 초과 되었을 때 납세음자 신청 여기서 신청에 대한 내용은 물납으로서 부동산으로서 물납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가 적당 유무를 지자체가 알아야 됨으로 인해서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땡긴다겠죠. 땡긴다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올 거죠. 여기에서 납부 기한 신청에 대한 것은 앞으로 땡긴다.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전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아야죠. 전까지 신청, 그리고 신청하였으면 지자체가 물건을 정해주는데 그 정해진 물건은 관할구역 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시, 군, 구세니까 여기서 관할구역 내란 말이 나온 것이고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된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의 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은 시가인데 이 시가의 의미는 시가 표준액의 의미다 라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국세로서 물납 가볼 때 국세에서는 물납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국세에서는 물납이 없다. 물론 상속세에서 물납이 있는데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빠졌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없이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국세는 물납이 없다 하시면 되겠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물납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분납가입니다. 분납이란 말은 분할 납부다. 분할 납부로서 먼저 지방세부터 하여 볼 때 지방세에서 분납은 재산세에서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세금 중에서 물납과 분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재산세의 분납, 요건,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분오 그랬죠. 물천, 분오, 양천. 분오니까 500만 원 초과, 납부세 500만 원 초과되었다면 분납이 되는데 이때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죠. 며칠 45일 내에 분납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는 50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 이하에 있다면 50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분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천만 원 초과되어 있다면 그때는 2분의 1 금액에 대해서 분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내용이 9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 500만 원 납부하고요. 그리고 일부적 금액에 대해서는 400만 원에 대해서 45일 내에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분납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현금으로서 납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땡길 필요가 없어요. 분납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납부 기한 내까지, 납부일 내까지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는 거죠. 이제 구별점, 물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기에서 신청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땡긴다.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분납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땡기지 않고 납기일 내 신청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을 지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세에서 분납갑니다. 국세에서 분납에 대해서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똑같이 재산세와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세 500만 원 초과 같게 나오죠. 500만 원 초과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국세니까 분납된 기간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으로서 분납에 대한 양천 그랬죠. 물천, 분오, 양천. 양도소득세에서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였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 이렇게 나오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서 납부세 1천만 원 초과였을 때에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 이렇게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복습 겸 해서 재산세 파트로서 볼 때에 체크만 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물납.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여기 체킹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 밑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 그리고 기업에서 A번 재산세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기준일 현재의 시가, 그래서 시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시가 표준액의 의미라고 적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분납, 분납에 대한 일로서는 분오, 납세 500만 원 초과, 그리고 그 옆에서 일부,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분납, 그리고 분납 신청은 물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그리고 분납은 납부일 전까지 하면 되고, 이 납부일 전까지가 납부기한 내까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가능한 납부기한 내로 하시는 게 낫겠죠. 납부기한 내 신청. 여기까지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보죠. 기출문제 1번 재산세 설명 옳은 것. 1번에서 재산세의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모든 재산이 동일하다. 틀렸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은 맞죠. 하나 납부 기간은 각기 재산마다 달라요. 주택에 대해서는 2분지 1에 대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세액이 10만 원 이하였으면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괄고지, 건축물이었으면 건축물 재산세로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각기 재산마다 다르는데 여기는 동일하다 했으니까 틀렸죠. 2번 보통 징수 방법 맞고요.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경우 물납과 분납할 수 있다. 여기서 볼 때 물납은 1000만 원이죠. 물천, 분납은 500만 원 분오. 그런데 물납, 분납 둘 다 500만 원 초과일 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여기서는 물납이 빠져야 맞겠죠. 3번 재산세는 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로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라는으로서 맞고요. 답은 3번 되겠네요. 재산세는 신고 방법으로서 자진 납세 방식이다. 내용 틀렸죠. 재산세는 보유세금에 대한 일로서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산정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5번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장부가액이다. 재산세는 신고에 의해서 세액을 산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로서 발부하기 때문에 신고가다, 사실상 취득가다, 장부가다 이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볼 때 부동산이었으면 그때는 시가 편입 곱하기 공정, 또 선박 항공이면 시가 표준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5번 내용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다시 115페이지에서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로서 재산세 설명이다 옳은 것. 1번에서 4%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별장에 대한 내용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예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주택의 납부기한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 내용으로서 2분지 1에 대해서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그리고 이 별장의 세액 금액이 10만 원 이하였으면 일괄 고지한다.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고지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으로서는 별장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주택에 다 따라가는데 세율만 안 따라갑니다. 세율만 따라가지 않고 세율로서 물어봤다면 별장은 4% 비세율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곧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2번 갑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계 매년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다. 자, 2번에 대한 내용으로 보니까 2번 내용 어때요? 틀렸죠. 자, 이 볼 때 재산세 납부세액 10만 원이 초과돼 있잖아요. 초과돼 있으니까 2분지 1로서 나눠줘야 돼요. 2분지를 나누는 원인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2분지를 나눠서 이게 분담시키겠다는 뜻이에요. 2분지 1은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지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2번 틀렸고요. 3번에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에게 공정, 시장 가입비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한한다 나오면은 나머지 것은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복습 겸 말씀을 드렸을 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 이랬었죠. 그럼 거기에서 볼 때 부동산은 했으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여기에서 건축물이 낀데 이 문장에 대한 내용 건축물이 끼지 못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맞겠죠. 5번 지방세로서 재산세는 지방세다 맞고요.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된다. 재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결정에 단위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다시 연간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17페이지에서 3번 갑시다. 3번 재산세 징수하는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납세 의무자는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경우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이 문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납에 관한 내용의 문제네요. 분납이니까 분오. 그러면 500만 원 초과되는데 1000만 원 초과 틀렸죠. 그리고 전부를 분납한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하겠죠. 1번 틀렸죠. 1번이 답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재산세 옳은 것은 1번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재산세에서는 전년도의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를 당해년도 세율로 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죠. 맞고요. 2번 토지를 물납하려는 경우 물납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표준액에 지자체장이 정한 비율을 고방가율한다. 물납의 재산가액은 시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시가 표준액에 지자체장이 정한 비율을 고반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대로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3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보통 징수로서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 발부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주지 않음으로써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한동. 동자 나왔죠. 동자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파트니까 끝말 가져서 주거 분만 주택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이렇게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려면 앞에가 한 동이 아니라 한 구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러면서 4번도 틀렸고요. 동일 시군구 내에 한 소유자가 수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 총 주택가율로서 세액 산정한다 라는 틀렸죠.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은 물건별 과세예요.
물권별 과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각기 주택마다 세액 산정해야 해요. 그러면서 여기 5번 내용 틀렸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세 교유에 관한 내용의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이제는 이론적 내용으로서 118페이지로 갑시다. 118페이지 보시면은 제2절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와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온 쪽입니다. 최근래에서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10번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납세 의무자 뜻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입니다. 세원을 갖춘 자니까 세원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이죠. 그럼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춘 자가 그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하면은 세자 앞에가 취득, 취득세에 대한 세원은 취득,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 그리고 취득세가 사실과세를 택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붙이죠.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 알면서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과 같이 볼 때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의 보유니까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다. 그러면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겠죠.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세를 택해요.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이죠.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붙이죠.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예요. 매년마다 과세니까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저희들은 정했다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이에요. 날로 정하니까 기준일 되겠죠. 기준일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에서 정한 날짜에 대한 내용은 6월 1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만약에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내용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 기준일 단어가 없고 다른 단어 나왔다? 그러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 개시일 틀려요. 한번 왜 틀린가 한번 볼까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납부기간 배웠죠. 건축물의 납부기간은 7월 16부터 7월 31일로 되죠.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부터 9월 30일. 그럼 여기서 빠른 달이 7월 달이니까 7월 달로 해보죠. 7월 10부터 7월 31일까지. 여기에서 볼 때 7월 16일이 납부 개시일이에요. 납부 개시일이 되고 그리고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이 말도 배웠을 거예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과 여기 연결시켜 보세요. 납부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한다. 그럼 고지서 발부는 7월 달에 고지서가 발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6월 달에 결정을 해줘야 7월 달에 고지서가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럼 기준일은 며칠 할까요? 6월 달에 정해지겠죠. 그래서 얘가 며칠? 6월 1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납부 개시일 하면 틀리다는 얘기지. 그 내용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올 때는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취득일, 등기일 전부 다 틀린 말들이에요. 기준일로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준일은 6월 1일 시점에서 사실상 소유자다.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니까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볼 때 이 연도에서 기준일은 6월 1일 그러면 기준일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이 변동됐다. 6월 1일 전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랬을 때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은 을 되겠죠. 을. 그럼 이 년도에 납세는 누가 되겠다? 을이 되겠다는 겁니다. 또 다시 여기 반대 상황으로서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의 변동, 잔금을 줬다. 6월 1일 이후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잔금을 둘다 대금 청산하였음으로써 6월 1일 시점에서 소유권 넘어갔다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납세는 누구로? 갑.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다시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해서 납세는 누가 될 것인가? 이때에 대한 내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법에다가 적어주죠. 과세 기준일과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을 경우는 양수인, 즉 매수인을 과세 대장에 등재하고 그 등재된 매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결과 다 잡아냈죠.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주었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 6월 1일 시점에서 잔금을 주었다면 그때는 매수인.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데 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공무상, 서류상에 기록된 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같았을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사실상 소유자와 공무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냐? 미등기 할 때. 미등기 시. 그러면 미등기, 등기되지 않았다. 이랬으면 공부에 적어진 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공무상, 서류상에 기록된 자에게 협력 의무를 주어져요. 협력 의무를 주면서 공무상 소유자 너가 이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는 과세 기준 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를 해주라. 그러면서 지자체 나는 사실상 소유자를 발견해서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가겠다. 이런 이유로서 서류상 소유자에게 협력 의무를 주어져요. 그런데 이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신고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다가 또 적어주죠. 또 적어진 것이 예외상으로서 소유권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지자체 나는 서류에 기록된 너밖에 몰라. 너밖에 모르니까 너에게 고지서 나갈래.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이 경우에서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 경우에 대한 내용은 꼭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있어줘야 공무상 소유자가 나와요. 만약에 공무상 소유자란 말이 있는데 앞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없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 내용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에 118페이지에서 1가로 원칙, 기준 시점,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나오면서 2가로 예외 나오죠. 예외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 보세요. 기억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어떤 말이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해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만약에 이 문장을 제가 고쳐볼게요.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경우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틀리죠.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누가 될까요?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신고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니은에서 거기에 어느 쭉 가보세요. 여기 대한 내용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그 옆에서 공무상 소유자 이렇게 나오죠. 이 문장도 한번 고쳐볼까요? 공무상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무상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보니까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납세는 누구?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됩니다. 이 내용을 아시라고 거기 가로에다가 적어놨죠. 신고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는 종중이다. 이제 결과 보니까요. 공무상 소유자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어줘야 나온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봅시다.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이 상속에 관한 등기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여기에서 이제 법을 만든 사람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속을 무시하고 이걸 깜빡 잊고 법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 납세는 누구? 공무상 소유자. 공무상 소유자는 상속이니까 돌아가신 분, 피난니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됩니다. 그럼 피상속인에게 고지서 나가면 우리는 참 좋죠. 돌아가신 분이 7월 16일 날 고지서 받고 벌떡 일어나서서 세금 납부하고 들어가셨다가 9월 16일 날 고지서 받고 벌떡 일어나셨다가 세금 납부하고 들어가시면 우리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면 참 좋죠. 하나 그럴 일은 만무죠. 그럼 여기에서 아는 것은 상속 이렇게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라고 합니다. 큰 자, 큰 자니까 표현된 단어는요. 주된 상속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주된 상속자다. 이 주된 상속자에 대한 내용은 민법상으로서 상속 지분이 큰 자예요. 지분이 큰 자다. 배우자가 일정으로서 민법상 상속 지분은 큽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은 일식으로 동일하죠. 배우자분이 계셨다면 상속 지분이 큰 자는 배우자로서 그분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아들, 딸이 있었다면 아들, 딸의 상속 지분은 일식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지분 큰 자가 없죠. 그때는 나이가 많은 자,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키단으로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나왔을 때에 상속 단어가 있고 무신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은 그때 끝말로 가져서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다.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맨 위에서 1번 매수계약자. 먼저 여러분들 예습은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그 문장 읽어드리면서 키를 잡아줄게요. 국가에다가 동그라미.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에다가 동그라미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 사용권을 무상에다 동그라미. 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매수계약자에다가 밑줄 이렇게 치세요. 먼저 매수계약자의 뜻부터 먼저 봅시다. 매수계약자의 뜻. 자, 매수계약자의 뜻에 대한 내용은 매수인하고 비교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받은 자,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매수계약자는 계약하고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에 대한 내용이 매수계약자예요. 여기 보니까 매수계약자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데 이게 왜 나왔겠는가? 소유자가 납세이 되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채 나타났어요. 왜 나왔겠는가를 볼 때에 이건 연부란 내용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연부란 말을 여기서 연자가 해년마다 연이에요. 매년마다 돈 준다. 재산세는 매년마다 납부케 합니다. 그러면서 연부기간 연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매수계약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연부란 말이 나와야 매수계약자 말이 나온다. 그걸 알면서 연부란 뜻은 매년마다 지급된다. 라는 것을 알고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때 시점에서 매년 말 3년간 5억씩을 지급하기로 하다. 누구하고? 국가하고. 자, 국가와 매년마다 돈 주기로 하다. 매년마다 돈 준다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국가와 매년 돈 준다. 연부 계약 체결하다 라고 끝났다 합시다. 끝났다고 하였으면 여기에서 1년 말일 때 5억 주죠. 또 1년 말일 때 5억 주죠. 또 1년 말일 때 5억 지함으로써 완부를 했죠. 완부를 했던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연부란 단어가 없다면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 요 후년도를 의미한 거예요. 후년도를 말하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부란 단어가 있다는 거죠. 연부란 단어가 있다면 연부기간의 연도를 말한 거예요. 연부기간 연도일 때에 소유권자는 누구 소유권? 소유권이 이때 넘어가니까 연부기간 연도의 소유권은 국가 소유권이에요. 국가, 너가 이 3개 연도에 대해서 연부기간 연도에 대해서 소유함으로써 너가 사용수익한다.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너 재산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국가가 사용수익 됨으로써 국가가 납부하고 징수권자가 국가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연부계약 체결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비과세입니다. 다시 이제 여기 연결해 봅시다. 국가와 지자체와 연부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넘겨받지 아니한 매수계약자 너 이 연부기간 연도 동안에 대가 주지 말고 사용해 이랬어요. 이랬으면 여기서 매수계약자가 요 연부기간 연도 동안에 돈 안 주고 사용하겠죠. 그럼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매수계약자가 함으로써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장으로 가볼 때 문장에서 국가 이 말 나오고 연부란 말 나오고 무상이란 말이 나왔다면 납세는 누가 되겠다? 매수계약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도 빠지면 매수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키 단어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국가 이 말 나오고 연부 이 말 나오고 무상 이 단어가 다 나왔다면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겠다? 매수계약자가 되겠다라고 키를 잡아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 문장을 한번 제가 고쳐볼게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 사용수익에 대해서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다. 어때요? 저는요 단어
하나만 고쳤죠. 국가 나오고요. 연부 나오고 요 무를 유로 고쳤어요. 그러면 국가가 연부 기간 동안에 매수 계약자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으면 연부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는 것은요. 단어 한 글자 차이로서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지 마시고 단어상으로서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은 겁니다.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이렇게 나왔다면 납세업자는 매수 계약자다. 또 다시 여기에서 연부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 나오면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연부란 말과 선수금 받아란 말의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적 내용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벌써 한 3시간, 4시간 걸리게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서 연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 나왔으면 연부 뜻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매수 계약자에 대한 내용은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죠. 매수 계약자는 말이 없이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이렇게 나와도 관계는 없어요. 이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4번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키단어 있어요. 그 키단어에 대한으로서 본다면 신탁법이에요. 신탁법이와 신탁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게 되면 민법적 내용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찮은 과목은 그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키만 잡아줄게요.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맞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하시면 돼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대한 내용은 공법 내용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큰 과목이죠. 저는 설명 못해. 설명했다면 큰 과목인 공법한테 맞아. 안 맞기 위해서 저는 설명하지 못하고요. 거기서 문제 푸는 요령만 알려줄게요. 자, 문장을 쭉 갔어요. 쭉 가보니까 거기에서 채비지, 보류지 이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단어만 보자마자 맞바로 끝말 가세요. 공법에서 배웠을 때 채비지와 보류지는 누구 걸로 배웠냐면 사업 시행자 거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여기는 납세자 누가 되겠다? 소유자 누구다? 사업 시행자다. 이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사용자. 이 사용자에 대한 내용은 세법적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읽어드리는데 기준 현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를 납세를 본다.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기속불이에요.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기속불 이 말이 나왔어요. 나왔다. 여기다 내용 이런 뜻이죠. 예전 일제시대 때 일본인 소유권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인이 해방되면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셔서 자기 나라에서 돌아가셨다 합시다.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고요. 이 소유한 자가 사용 수익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알 수 없음으로써 이때는 사용 수익한 자가 너가 사용 수익됨으로써 납세의무를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속불 이 말 나왔을 때 납세는 누가 되겠다? 사용자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아는 것은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기속불 이 말 나왔다면 납세의무는 누구로? 사용자 하시면 돼요. 만약에 기속불 이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차라리 이렇게라도 연상하시면 돼요. 연상하시는 것은 기순 용사 이렇게 연상하세요. 기순 하면은 속자가 약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용사 거꾸로 하면 사용자. 그래서 기순 용사로 연상하면 되겠죠. 기속
불 나왔으면 용사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되고, 그리고 공동 소유 재산. 자, 여기서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자기 지분만큼 소유할 거니까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본다.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원칙은 기준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그리고 기준일 6월 1일 전에 잔금을 줬다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줬다면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 6월 1일 시점과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이렇게 나와주죠. 그리고 예외적 내용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공무상 소유자, 상속 나오면서 무신고 나왔으면 주된 상속자로 가지고, 그리고 국가 나오면서 연부 나오면서 무상 세 단어가 다 나왔다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로 되는 것이고요. 또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라는 의미로서 되는 것이고, 채비지,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이고, 기속불 나왔으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 공유재산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